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날 것이며 그와 동시에 한국 자체 핵 보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더 이상 핵이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아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모른 채 이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자신들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용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트럼프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을 억제하는 대한발 가까이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근들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 핵무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무려 70.9%나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핵에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가 직접 개입을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협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도 서로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한국의 핵무장 옵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 그룹은 독자 핵무장에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인 반면 한국의 일반 대중들이 핵무장 찬성률이 매우 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34%라는 숫자도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대논쟁이 재개됐다는 기사에서 전임 정책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도 한국 핵무장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전 세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중국은 한국은 핵무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를 숨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핵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씀은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준비 개발이 끝나 있다고 본다. 그들의 무기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외교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무기를 숨기고 있다. 만약 한국 핵무장이 현실화되면 그들은 단 1년, 아니 6개월, 아니 3개월 안에도 핵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그들의 무기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는 현무사의 정체도 현무호의 정체도 제대로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현무육을 개발 중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 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경이었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각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핵탄두를 만드는 최소한의 중량이 500kg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로 개정이 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어디다 숨겨놨다 꺼내온 것처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한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빠르게 선보였습니다. 당시 미국 전문가들조차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국은 애초에 처음부터 해당 미사일을 기본형으로 개발해놨다는 것이고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침에 맞는 미사일을 먼저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무이가 공개되기 2년 전인 2010년에 이미 중국 주요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에 이르는 순항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 중국은 그야말로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정체를 숨겼습니다. 이미 실전에 배치했다고 발표했고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서 등장하였으며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발사 차량 실물이 공개되었는데 이 역시 아직도 상세한 정보와 제식 명칭 등은 불명합니다. 게다가 2022년 공개 미사일과 2023년 공개 발사 차량이 같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으니 도대체 이게 현무사인지 현무오인지 현무육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2021년 한국은 이미 탄두 중량 8톤에 달하는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다는 내용이 북한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남조선 호정광들은 3000톤급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와 탄두 중량이 69톤 정도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노름을 벌여놨다. 구체적인 탄두 중량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괴물 미사일이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체계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군사 극비 사항으로 숨겼기 때문에 여전히 구체적인 재원이나 형상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1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연구기관인 ONN이 민간 상업위성이 촬영한 한국의 안흥 일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사일의 TEL로 추정되는 물체가 식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첨부된 위성 사진에 식별된 물체의 길이를 보면 총 중량 36톤에 부합하는 크기와 길이였습니다. 당시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현무 미사일은 심각한 군사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이건 상식을 벗어났다는 그랜드슬램을 탄두에 우겨넣은 수준이다. 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경악스러움을 선사했다. 물리학적 계산으로는 400배가 넘지만 실제로 그러한 위력 자체는 다른 여타 저항에 의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더 무거운 것이 훨씬 빠른 속도로 타격하면 그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당연하다. 그랜드슬램은 그냥 폭격기에서 떨어뜨리지만 현무호는 마하 510에 달하는 속도로 지면에 처박힌다는 차이를 생각해보면 빈말이 아니라 진짜 터무니없는 미사일이 분명하다. 거기에 2차 대전 때보다 성능이 한참 올라간 현대 폭약을 장착하고 있고 그랜드슬램과 달리 극초음 속으로 내리꽂히는 미사일인데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그랜드슬램의 4배의 중량과 10배의 속도를 갖춘 이 물건은 이론상 그랜드슬램의 400배의 위력을 갖는다. 과장이 아니라 지하시설까지 단숨에 들어가 그 일대를 지하부터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쯤 되면 사실상 미리트맨급 탄도 미사일이다. 즉 한국은 벌써 중량 50톤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우려에도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는 한국이 중국 혹은 전 세계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음에도 유일하게 균형을 지켜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를 향한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며 의무복무를 재도입하기로 논의한 것은 유럽의 변화를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병역 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 의무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왔는데요.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체력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합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 1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약 2만 명의 신규 장병이 필요하지만 군 복무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독일 정치권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의무 복무에 찬성하고 43%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병력 충원보다 훈련시설 등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 감찰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통적 방식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면 병력의 3분의 1을 훈련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한동안 모병제로 전환하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너도 나도 징병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라트비아가 징병제를 부활시켰고 최근에는 독일뿐 아니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권도 의무 복무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폴란드 외무상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언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폴란드 의회에서 열린 나토 가입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나토 국가 군인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국가들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나토 군인들이 정식으로 참전하게 되면 러시아와 유럽의 전면전이 된다는 점에서 아직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일을 폴란드 외무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폴란드 외무장관의 입에서 이미 주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국가가 독단적으로 소수 병력 파병을 했거나 파병 직전까지 준비 단계를 마쳤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확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미 군수 생산 시스템 보강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우세한 가운데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미국, 유럽을 합친 물량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생산 전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포탄 공장들을 24시간 연중 무휴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군수산업 종사자는 전쟁 이전 250만 명 수준에서 현재 3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지난해 이란에서 포탄 최소 30만 발을 수입했으며 북한에서도 최소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말까지 매달 포탄 10만 발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생산량의 격차는 고스란히 전선에 반영돼 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압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하루 약 1만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데 우크라이나 측의 발사량은 고작 2,000발 수준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격전지인 아우디우카를 함락시키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럼스 전차, F-16 전투기 등 여러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은 누가 포탄을 더 많이 쏘느냐에 따라 이기고 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의 고위 관리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최대 이슈는 탄약이다. 러시아가 포탄 생산의 강점을 통해 전장에서 상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유럽 각국은 부족한 포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나섰고, 독일은 연간 약 2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새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건설해 연간 수십만 발의 155포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랜 세월 전쟁이 없었던 유럽의 방위 산업은 그야말로 녹슬 대로 녹슬어서 즉시 대규모 물량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상황도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지성 돌격과 전선 고착화가 이어지면서 병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까지 끌고 가 병력으로 투입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러시아에 억류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인도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펀자브주 출신의 인도인 20대 남성들은 지난 1월 14일 정교의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12월 27일 러시아 땅을 밟았다가 러시아 인근 벨라루스에서 갑자기 불법 입국 혐의로 러시아 경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찰은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문서는 러시아어로 작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문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불법 입국과 관련해 징역 10년형을 받지 않는 대신 러시아군에 입대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도 남성들은 러시아 당국자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갔으며 이후 군복으로 추정되는 외투를 입은 채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편 러시아에 억류된 인도 남성들의 가족들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아들을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속아 강제 입대한 인도인이 최소 2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부 인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에 갔다가 후방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강제로 최전선에 보내졌으며 이들 인도인들은 대부분은 고액의 월급을 주겠다는 러시아군의 말에 속은 가난한 청년들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한국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수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는 현재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155포탄을 연 150만 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문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관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동참하라는 미국과 지원에 동참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무역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급해진 나토의 고위급들이 잇따라 한국 방문을 방문해 직접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유럽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 각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의 무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보다 생산자를 위해 돌아가는 유럽 방위 산업은 이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유럽산 무기는 사용자보다 생산자 위주로 기획설계 제작 납품되기 일쑤입니다. 군 당국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리적 가격에 빨리 납품해달라고 아우성쳐도 소용없습니다. 강력한 로비 능력과 노조원들의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방산업계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산 무기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산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4.5세대 전투기임에도 구입 가격과 유지비는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 F-35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이 보유한 109대 중단 8대만 가동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K 전차가 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고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독일 레오파르트 EH1 전차 가격은 대당 4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일단 무기 획득 사업이 결정되면 최대한 많은 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해 작업 기간과 비용을 늘려 잡습니다.
유럽의 무기 조달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런 식이니 아무리 급해도 포탄은 제때에 공급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나토의 고위급들이 찾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 육군대장이 나토 동맹작전 사령관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나토 정책기획관도 방한해 한국에서의 군수품 조달 문제를 논의하고 갔는데요.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이제 유럽연합마저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장면입니다. 한 전차가 드론 공격으로 얻어맞고 포탑을 빙글빙글 돌며 폭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전차의 정체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T-90M 전차였습니다. T-90M 전차는 사실상 개발에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아르마타 전차를 제외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차가 마치 음주운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폭주하다가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전차의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물론 미국이 자랑하는 전차도 어이없는 성능을 보여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루마니아와 수출 협상 중이며 루마니아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동유럽 국가 역시 K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 K 전차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세계 최고라는 미국 전차 대신 한국의 K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루마니아에 이어 다급히 한국 K 전차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또 어디인지, 전차의 포탑을 통제하지 못하고 회전하는 모습을 일명 디스코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보신 장면은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는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굴욕적인 디스코 헤드를 선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우크라이나의 습한 날씨로 인한 응결현상 때문에 전자장치가 망가지는 사례가 늘고 있고, 미국이 보낸 포탄 역시 우크라이나에는 맞지 않는다는, 미국이 보낸 포탄은 폭발력이 아니라 관통력이 좋은 포탄이라 17발의 포탄을 쏘고도 건물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폭발력이 약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 전차는 세계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진행된 한국 K 전차의 성능평가 시연 영상이 공개되자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K 전차의 실성능에 상당한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K 전차의 성능을 보고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는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만, 이 전차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차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퇴물 전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충격을 받은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부터 K 전차 300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 테스트에서 K 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급선의 기동, 기동 중 사격 등 특히 루마니아의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우수한 명중률을 보여줘 현장에서 보던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는 미국의 대표적 전차인 에밀 에이브람스 대신 왜 한국의 K 전차를 선택한 것일까요? 앞서 루마니아는 미국으로부터 에밀 에이브람스 54대를 구매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험지 돌파 능력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테스트 영상을 보면 K 전차는 험지에서도 포격을 하면서 화려하게 달리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화려하게 달리던 K 전차가 그 자리에 멈춰 앉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 장치로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에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험지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처럼 K 전차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 장치는 물론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로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런 장점을 이번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를 통해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K 전차는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이와 같은 중전차들과 비교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 전차가 방어력이 부족하다며 무게를 늘려도 좋으니 방어력을 강화해 달라고. 하지만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여한 챌린저 2를 타고 달리던 우크라이나군은 갑자기 챌린저 2가 멈춰버리자 당황합니다. 얕은 도랑을 건너려던 전차가 갑자기 도랑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 취재를 위해 전차에 탑승하고 있던 영국 매체 더 선의 기자는 도랑에서 애물단지가 돼버리니 챌린저 2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는 챌린저 2 전차의 기동성에는 문제가 많다. 계속해서 진흙에 걸리고 있다. 부드럽고 깊고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흑토가 이번 전쟁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영국이 보내준 챌린저의 전차는 꽤 정밀하지만 너무 무겁고 출력이 부족해 진흙밭을 만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다가 전차 하부가 완전히 진흙밭에 빠져 이후에도 챌린저이는 어떻게든 탈출해보려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진흙 밑에 더욱 더 깊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러시아의 포격을 피해 군인들은 전차를 버리고 도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챌린저이는 높은 명중률과 두터운 장갑을 두르고 있는 우수한 전차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지형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는 챌린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정도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뻘밭에 한번 빠지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면서 전차의 기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폴란드 군인들이 나토군 연합훈련인 드래곤 24 훈련장에서 실제로 K 전차로 훈련을 해보고 나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폴란드 군인은 K 전차가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 전차는 중형 전차로 적당한 무게를 갖추고 있다. K 전차는 질척거리는 땅에서도 제대로 기동했다. 정말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말이다. 이번 훈련은 K 전차 장비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전차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 전차에 비해 더 우수하고 효율적인 무기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군인 역시 K 전차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전차이다 라고 호평합니다. 나토 연합훈련에서 K 전차는 300km를 주행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K 전차의 항속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450km이기 때문에 300km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기름을 넣으면 450km를 달릴 수는 있어도 중간에 전차의 궤도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토 연합훈련에서 K 전차는 300km를 항속하면서도 궤도가 훼손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진흙밭이 된 야지에서 이렇게 300km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동시에 운용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개의 전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이들 세 개의 전차가 모두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훈련 테스트 결과를 보면 K 흑표 전차는 산악과 설원, 진흙, 평지에 상관없이 현수장치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고성능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명중률까지 높아 K2 흑표 전차를 주력으로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도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번 나토 훈련 이후 폴란드 군인들 사이에서 K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이런 반응들은 유럽에 곧 전해질 테고 자연스럽게 K 전차에 대한 흥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에서 K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슬로바키아가 K 전차 100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슬로바키아는 지난 2년간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의 중간 기지 역할을 했고 서방에서 포탄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길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1순위 침략 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2년 전 우크라이나에 낡은 전차를 보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전차를 물색 중이었습니다. 일단 슬로바키아군은 미래 전차 도입 사업에 104대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개의 전차 부대를 빠르게 구성할 52대의 전차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물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2를 도입하고 1년 이상 최전방에서 야전 경험을 해본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제 슬로바키아도 K2 전차를 자신들의 전차 도입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 전차 도입 사업의 경쟁자로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최신형과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유력하며 슬로바키아의 인접국인 폴란드가 현지 생산하게 될 K2 흑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신형 전차는 대당 600억 원인데 사실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비싼 전차를 살 여력이 되지 않고 심지어 이웃 헝가리가 독일의 신형 전차를 주문한 지 4년 만에 딱 1대만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비싼데 일도 늦게 하기로 유명한 독일 방산업체와 거래를 하느니 성능도 가격도 좋은 한국이 좋은 대안으로 고려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생산된 지 40년 이상 된 낡은 전차를 운용하고 있기에 한국의 K2를 실제로 운용해보면 입이 쩍 벌어질 텐데요. 심지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 이어지던 K 전차에 대한 관심은 이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은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 더 이상 사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K 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아무리 K 방산을 견제해도 한국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할 줄 알았던 독일과 프랑스 방산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가성비와 공급 속도는 물론 무기의 성능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지금 한국 방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올해 폴란드가 한국과 2차 방산 무기 도입을 확정짓게 되면 이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다른 무기 구매와 달리 자신이 뒷돈을 챙길 수 없는 KF-21 사업을 내팽겨치면서 오히려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의 분담금을 대폭 깎아달라고 요구해오면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대신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밀린 분담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왔다면 한국은 시제 전투기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애매한 입장이었지만 프라보어가 미납금 중 상당 부분을 깎아달라고 요구해 옴으로써 오히려 한국은 시제기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저 완제품만 현지에서 조립하는 처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인도네시아에 적게 내면 적게 주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KF-21 보라매가 미티어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미국제 못지않은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이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홍보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핵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없게 된 인도네시아 공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최근 KF-21 보라매에 탑재될 국산 AESA 레이더가 미국의 F-35에 들어갈 레이더보다 강력하다는 게 입증되면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산 통합 전자전 체계를 미국산 전투기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어 국산 AESA 레이더와 한국의 전자전 체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레이더의 숨겨진 능력이 뭐길래 미국의 레이더 기술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며 엔진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장비가 바로 눈과 두뇌 역할을 하는 레이더인데요. 한국은 현재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하지는 못하고 있고 한화가 항공 엔진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번에 미티어 미사일 중무장 시험 발사 테스트에서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증명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KF-21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실무장 시험 발사는 중거리와 단거리 모두 단 하루에 끝났다는 점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거리나 단거리 한 가지를 성공한 뒤 수개월 뒤에 다음 단계 시험 발사를 하는데 한국은 속전속결로 중거리와 단거리 시험 발사를 하루에 몰아서 모두 시행하고 성공시켜 한국이 얼마나 KF-21 개발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KF-21의 비싼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미티어가 갖고 있는 확실한 성능 때문입니다. 미티어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는 회피 불가능 구역으로 보통 중거리 미사일이 날아가면 중간 단계에서 적기를 포착하는데 최대 사거리 60km의 미사일이 접근하게 되면 표적기는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미티어의 경쟁 모델인 암람 AMRAAM은 25km까지 접근해야만 적기를 100% 추격할 수 있는 회피 불능 구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람은 피할 수 있어도 미티어 미사일에 포착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미사일도 자체 레이더 시커를 가동시키기 전에 전투기에서 표적 신호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가 100% 성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F-21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미티어의 사거리는 87km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은 1제곱미터 정도의 RCS를 작은 소형 표적을 87km 범위에서 탐지 미사일을 유도하는데 성공하면 현재 F-16 전투기에 장착된 최첨단 AESA 레이더의 APG-80이나 83 수준과 같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격거리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탐지거리는 0dB 수준에서 140km 이상의 탐지 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 시험까지 마치게 되면 180km 이상까지 탐지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AESA 레이더의 특징인 주파수 모드를 가동하면 200km 중반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서해상에서 중국산 전투기들을 원거리에서 상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의 장거리 교전 능력은 미티어의 성능뿐 아니라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으로 인해 상당한 위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와 비교되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APG-83 AESA 레이더는 F-16 전투기 블록 70평 이상의 최신 기종에 들어가며 FA-18과 폭격기에도 장착할 예정으로 알려진 미 공군의 주력 레이더입니다. APG-83 AESA 레이더의 성능은 기존 레이더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르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최대 탐지거리는 370km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그리스 공군이 자국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발표한 APG-83 AESA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제곱미터의 RCS 표적 강도를 나타내는 전투기를 예로 FA-18과 라팔 전투기를 상대로 87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보람의 전투기도 표적기를 87km 부근에 배치하고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은 F-16 전투기에 장착되는 최신형 미국제 AESA 레이더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라매가 추가로 진행되는 항공유도 폭탄이나 공대지 무장 실사격 시험에서 원거리 지상 표절까지 정확하게 탑결하게 된다면 미국이 개발한 첨단 레이더와 대등한 성능을 한국의 국산 AESA 레이더가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한국의 국산 AESA 개발 과정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한국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감내하며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는 개발 과정을 불과 7년 만에 달성했는데 그만큼 연구원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람의 전투기의 국산 AESA 레이더는 이탈리아 외에 여러 유럽 국가들과 수출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았음에도 7년 만에 개발에 성공하고 시제품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레이더 수출 협상에 나서자 세계는 한국의 투지와 빠른 개발 속도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이 레이더 분야의 선진국인 이스라엘을 제치고 항공 분야의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수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는 FA-50 경전투기와 경쟁하고 있는 M346 훈련기를 베이스로 하는 훈련기에 한국에서 AESA 레이더를 수입해 안테나 시스템을 통합하고 자신들에게 맞는 레이더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영국산 레이더를 사용하던 레오나르도사가 한국산 AESA 레이더를 수입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레이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수출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AESA 레이더 국산화는 물론 LIGNX1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용 전자전 시스템을 미국산 전투기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상 전투기는 KF-16과 F-15K입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전자기기와 전자파를 이용하여 전투 상황에서의 정보 수집, 분석, 통신, 방어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한국 공군에서 운영되는 미국산 전투기에는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국산 전자전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KF-16과 F-15K 개량 사업에 맞춰 LIGNX1이 개발한 보람의 전투기용 전자전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제안을 반대할 리가 없는 게 미국은 자국산 전투기에 외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에는 관대해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도 자체적인 전자전 시스템을 미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개발한 첨단 전자전 시스템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방산기업 LIGNX1은 이미 KF-21에 들어가 전자전 시스템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LIGNX1의 전자전 시스템은 전투기 내부에 적용한 일체형으로 개발되어 비행시 항력이나 운용 유지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KF-21이 양산을 앞두고 더욱 더 강력한 성능을 장착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불편한 인도네시아를 더욱 압박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강경한 발언으로 인도네시아를 코너로 몬 것입니다. 한국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조 원 이상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들어주고 선입금 후이전 방식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일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이 KF-21 관련 중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및 협력을 재고할 수도 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라는 강경 발언을 하자 인도네시아도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에 1조 원을 깎아주더라도 시제기도 주지 않고 기술도 이전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이 아니다. 더구나 시제기는 물론 기술 유출까지 막을 수 있고 전투기 판매는 지속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한 돈은 우리가 메꿀 수 있다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크게 줄였고 본격적인 양산 시점이 되면 인도네시아의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물론 한마디로 할 말을 다 한 것인데요. 이처럼 한국방사청 신임 청장이 강경파로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도 대한민국을 상대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최근 미국 현지의 군함 제조사를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에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국 방산이 미 함정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7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과 조선업체 대표단이 지난 1315일 미국의 조선소 및 함정 획득 관련 기관을 찾아 현지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함정 사업 분야의 대미 협력 및 수출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한화오션 등 4개사가 함께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번에 걸쳐 진행한 한미 함정사업 분야 교류협력회의에서 우리 업체들의 현장 방문이 처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올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NAVSEA에서 정식으로 우리를 초청했고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NAVSEA는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선 및 전투체계 획득을 위해 연구개발과 함선 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이번에 우리 조선업체 대표단은 NAVSEA에서 미 해군의 함정사업 담당자들과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방산 대표단은 미 함정 획득 기관인 NAVSEA와 함께 헌팅턴 잉걸스, 오스탈, 지디나스코, 노퍽 해군 조선소 등 미국 조선소를 찾아 현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헌팅턴 잉걸스와 오스탈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을 건조한 조선소이며, 지디나스코와 노퍽 조선소는 함정 수리 및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선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미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NAVSEA와 함께 미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것과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도 국내 조선소들이 미국 조선업체를 인수해 북미 방산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체는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 신조함정 건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걸쳐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해군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SOS를 친 이유가 무엇인지, 미 해군 사업에서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 함대 계획에 따라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 산업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때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첨단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을 연이어 건조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미 조선업의 영광은 일본과 유럽의 급격한 성장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하는 등 세계 1등을 유지하는 미국도 자국 조선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건함 능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나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설비로 인해 미 조선소는 경쟁국보다 비용이 23배나 비싸고 납기는 늦는 단점이 나타났고, 주요 선사는 선박 발주처를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선사들은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으로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에선 미국 조선업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미 건함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꼽히는 연안전투함 LCS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미국은 LCS 프로그램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두 종류의 함정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들 함정이 취역 후 10년도 못 채운 채 연쇄 퇴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특급 구축함은 한 척에 4조 원 넘는 엄청난 건조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후 비용이 늘어나 세 척만 건조된 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렇듯 미 조선사의 군함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주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면적, 도크, 각종 지원시설 규모가 한국의 공룡 조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군함 건조시설이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규모도
HD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하나오션 옥포조선소의 절반이 안 됩니다. 상황 이러자 포브스는 2021년 특집을 통해 자국 조선업의 심각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해양 정책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은 전 지구를 작전 지역으로 삼는 대양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함 수와 생산 능력이 중국에 비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해군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군함 340척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은 300척이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미 조선소에서 한 척이 건조될 시간에 중국에서는 세 척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전투함을 마치 복부 타듯 대량으로 찍어내는 중국의 속도를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군함이 양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중국 기술력 특성상 실속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진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숫자가 더 많으면 기술력 또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조건 머릿수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대비해 미국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은 한국에서 가능성을 엿보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 1위의 우리 조선업의 능력을 발휘할 차례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게 군함 건조 물량을 모두 다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우리 조선소를 극비 방문해 선박 건조 분야의 최신 공정과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력을 극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미 해군의 PEO 10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을 찾아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가장 큰 인수 조직 중 하나인 PEO 10가 구축함 및 수륙 양용함 등 수상함에 대한 개발과 조달을 맡고 있는 만큼 미 방산 수출에 물꼬를 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를 먼저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진출에 염두를 두고 본격적으로 수출 기반을 닦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하나 측은 이번 실사단 파견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방산 조선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정부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주기 때문인데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HD 한국 조선해양도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위해 북미 조선소 인수나 지분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가사면 HD 한국 조선해양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조선소 인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한국 조선해양은 최근 미 오스탈 조선소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인수에 대한 초기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이 크게 열려 있어 향후 미래가 매우 밝은데요. 얼마 전 CNN에서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다라고 특집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미 우리 실력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NN은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 함정 중 하나로 꼽았는데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우리 함정 건조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주 결실이 맺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5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들은 HD 현대중공업 및 한화오션 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3000T급 도산 안창호함급 잠수함과 건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8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구형 잠수함을 교체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규모만 58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선 우리 도산 안창호함급과 일본 다이게이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이 승리를 따놓았다고 할 만큼 수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 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국에서 무려 24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는데요.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을 호위하는 가슴 벅차게 하는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